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지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7월 전에 집을 사야 한다라는 이 막차 심리가 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할지, 규제가 강해질수록 더 똑똑한 선택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 시대의 2025년 하반기 대출 전략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출 전문가 강연욱 풀팩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거는 작년 9월부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는데 연초에는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많이들 이제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느끼는 이 대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출 시장 분위기는 거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고 이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지금 2단계보다는 확실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의 힘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고 상급지 입성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 대출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의 차이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급지를 가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수를 늘리냐 아니면 다운사이징 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몰리는 그런 수요 쏠림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상승 기대감까지도 더해지는 그런 모든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의 뜨거운 대출 시장 분위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는 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네. 해서 그 막차 심리 때문에 뭐 지금 수도권 집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뭔지, 네. 뭐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뭔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DSR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LTV만 보지 않고 즉 집값만 보면서 대출해주는 시대는 지났고요. 네. 그 소득 상환 능력, 즉 차주 돈 빌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면서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은행에서 차주를 판별을 해서 나가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화된 개념이 스트레스 DSR이고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 차주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더 줄이겠다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은행 대출 상품을 판별을 할 때 변동형 상품이 있고 고정형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형으로 수요를 더 몰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 DSR 제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변동형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요.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뭐 10년, 20년, 30년 고정 상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혼합형, 즉 5년은 고정이고 그 다음은 변동으로 돌아가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장 메리트가 있는 주기형 상품이 있는데요. 이 주기형 고정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고정이고 그 다음은 변동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주기적으로 5년에 이러한 고정형 또는 3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여튼 이제 주기적으로 고정 기간이 돌아오는 상품이 이제 고정 주기형 상품인데 그래서 결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건데 지금 이제 주기형이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는 금리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대출 한도도 가장 많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형이 가장 인기가 좋다 이렇게까지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뭐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한정 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대략 뭐 몇 프로라도 줄어들게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고 수도권의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수준도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산금리가 얼마나 붙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살 때는 변동형은 1.5%의 가산금리가 붙고요. 아까 말씀드린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1.2%의 가산금리가 붙고 주기형 같은 경우는 0.6%만 붙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분이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30년 원리
원리금 상환으로 4%의 주택담보대출을 낸다고 쳤을 때 예전에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6억 원 이상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억 8,7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러나 이 또한 변동형이 아닌 주기형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전처럼 6억 이상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연봉 대비해서 이제 격차가 나겠지만 1,0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구조고,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도 모두 이 DSR,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기존보다는 한 100에서 4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거는 이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일했던 관료들이 만든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대출을 조여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 전무관님이 보시기에는 가계부채 관리에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이제 쪼이는 이유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인 건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건지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 DSR은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적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즉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는 부합하는 그런 규제인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수요가 억제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수도권 집값이 잡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소리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요. 윤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스트레스 DSR 아니지만 차주별 DSR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한 3, 4개월 정도 시장에 얼어붙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폭등장이 오히려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변동형 차주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이 변동형 차주가 굉장히 부실 차주로 변모할 그런 취약성이 너무나도 커지는 거죠. 윤 정부가 들어왔을 때 22년, 특히 23년까지도 이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차주분들이 부실 차주로 많이 변모를 하고, 그다음에 경매 시장에도 많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의 이러한 쇼크라든지 금리 인상의 충격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동금리 차주의 그 수량은 좀 줄이고 고정금리로 가져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이 스트레스 DSR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7월 전에 집을 꼭 사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뭐 실제로 뭐 연말이나 이럴 때 이제 집을 사볼까 계획을 잡으셨던 분들도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해라고 하면서 빠르게 조금 서두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대출 계약서라든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들어오는 거 보면 확실히 그 시장의 불장, 그러니까 불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는 게, 강남 3구나 용산,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선호 우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는 확실히 뜨거워요. 마용성부터 시작해서 뭐 동작, 여의도,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분당의 재건축 부분이라든지 과천, 이러한 곳에는 지금 추가 규제 지역의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도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죠. 그래서 서울의 가격은 18주 이상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수 있는 건 이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지 않았고,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질 좋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 억제책만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학습 효과로 이렇게 있다가는 오히려 집값만 더 상승하겠다라는 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의 집값은 더 많이 오르니 그곳에 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막차라도 타자라는 수요가 합쳐져서 오를 곳만 지금은 오르고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 미분양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그리고 마용선, 그리고 이제 뭐 비포라고 하는 경기도 지방, 요렇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의 수요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르는 곳만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현상.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제 7월이 지나고 나면 대출 규제의 효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확 꺾이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각 부처의 장관 및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인사들이 임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금융권에 있어서 이 가계대출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석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질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새 정부 때 들어오신 이 경제수석 실장님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계대출의 금융통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로 인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시간 차이지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억제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내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신규 차주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은 마련이 되거든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에서도 내 대출 금리만 안 내려가는 거지 사실상 신규 차주 같은 경우는 3%대도 많이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대가 되면 이제 차주분들이 보통 이제 부담을 좀 덜 느낍니다. 5, 6%대보다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 대출 금리를 감당을 하면서 집을 살까?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와 3단계 DSR의 이제 수요가 쏠림이 그냥 지금으로 저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러한 이제 관료들이 인사의 그런 성향들을 보니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면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수요 억제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 날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이 남았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부적인 쇼크나 환율이 급등하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기조가 금리 인하 기조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로 가져가려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야 사실은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번 대출 규제로 경고성이라도 약간 눌러놓고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10일 전후로 해서 심한 규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고성 대출 규제가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잠깐 반짝해서 수요가 이제 그러니까 얼어붙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조용해질 수는 있으나 그게 얼마까지는 갈까 좀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억제되면 억제될수록 풍선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고 하반기 때 주춤했던 것이 다시 상승하는 기류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게 그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대출 관련된 것도 조금 이제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DSR 대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 대출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강화되는 대출들 중에서 이제 전세 대출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는 예외 대출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을 때는 보증 기관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안신점세로 표현되는 허그, 도시보증공사가 있죠. 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나가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이미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6월 11일, 13일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보증기관의 90%, 그러니까 보증서의 90%를 담보를 하고 있었고 소득의 3.5에서 4배 정도만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 굉장히 우대가 되는 그런 전세자금 대출이었죠. 근데 나머지 SGI나 허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SGI는 DTI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고 나갔는데 허그는 빈틈이 있었거든요.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소득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추정소득이나 이렇게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신용 점수 그리고 신용거래 이력만 있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무난하게 실행이 됐습니다. 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서민 실수요를 위한 그런 대출이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는 허그도 DTI를 봅니다. 즉 증빙소득자를 우대를 하고요. 그리고 각 은행권마다 이 추정소득을 인정해주는지는 개별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즉 지금은 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도 소득 증빙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차주,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이제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전세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생활에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 네. 참 이것도 그 전세 사기
범들이.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물론 전세 사기 때문에 도시보증공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느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소득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갔다. 이것도 일부 있지만 네. 이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흉이 전세자금 대출이다. 아예 없애라. 또는 받기 힘들게 해라라는 국민적인 여론도 함께 이제 저는 맞물려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집값을 올렸느냐, 그것도 지역별로 달리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70, 80억 정도 하는 집에 전세가 20억, 30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세자금 대출을 80%를 받고 움직이시는 수요가 많은가?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압구정이 계속 100억을 찍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의미인 거죠. 즉,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 투기 수요를 올리는 곳은 오히려 한 6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서민들 쪽에 있는 집값은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이제 그것이 반드시 원흉이 되어서 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은 없는데 공공임대를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맞물려서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좀 차이를 두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보면은 이번 규제에서 비수도권이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 부양을 시켜야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 때부터도 네. 사실은 지방과 강남 3구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의 그 격차가 주택 가격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곳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 선호 지역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들이고 지방에는 여전히 미분양 그리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얼어붙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이 정리된 울산이라든지 부산, 해운대, 그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이런 곳들은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으려고 준비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미 회복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를 곳만 오르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도 굉장히 정리하고 다시 오히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에도 그러면 이러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여기에 남아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라는 계획, 그러니까 또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 가상금리가 지방에는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그래서 여전히 0.75%만 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마저도 주기형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출 같은 경우는 진입의 사다리입니다. 누군가는 많은 자본금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의 레버리지 도구인데 이것만아저도 끊어져 버리면 내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에서 무리하게 연결 대출을 내주지도 않고 지금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받는 방법으로 지방 시장도 이러한 가상금리가 좀 덜 붙었을 때 내가 실거주라면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은행의 DSR의 장벽을 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 예를 들어 그 윤정부 때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년간 이제 한시적으로 반짝하고 이제 들어간 건데요. 그 예를 들면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그런 정책자금 대출인데 그러한 것들을 지방 특화형으로 좀 만들어 주셔서 지방에서 집을 살 때는 DSR 보지 않고 DTI를 본다든지 정책자금 대출을 조금 더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방 부동산 시장도 조금 활기를 띠지 않을 수 있을까. 네. 네. 그렇다면 수도권을 노리는 분들은 어떤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네. 움직이실 분들은 다 움직이셨어요. 왜냐하면 7월에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이실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데 매도자분들이 매물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보지도 않고 사야 되는 그러한 곳들도 이제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계좌를 받았다고 해도 갑자기 5천, 1억이 오르고 있어서 계약이 이제 깨지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내가 서울 수도권에 누구나 좋아하는 그리고 유효 수요가 있고 대기 수요가 있는 곳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좋은 집은 빠르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계약이라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전에 계약과 계약금 영수증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로 실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도와 금리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매물도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대출이라는 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생애최초 같은 분들은 전세 끼고 갭 투자할 때도 여전히 지금은 후순위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갭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급지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상급지로 입성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 실거주에 대해서 대출 전략을 펴라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 비실거주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거기에 레버리지라는 힘을 함께 더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실거주로 해서 LTV 범위 내에서 가시는 것도 물론 추천을 드리고요. 갭 투자를 통해서 미리 전세 끼고 사두시는 분들, 거기에 함께 레버리지의 힘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는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좀 공부를 하시고 기회를 보시는 것. 여전히 지금 이 새 정부도 1주택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가는 거에 이 정부가 주는 혜택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공부가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조급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좀 후회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움직이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매물이 나오면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준비가 되었을 때 움직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정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회를 좀 더 네. 만들어보는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곧 만기를 앞둔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점을 유의해서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화 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9년, 20년, 21년 불장을 겪으신 분들이 그때 거치 기간이 끝나고 지금 이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로 돌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한 2%대 쓰셨던 분들이 지금 4%를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때문에 대환 수요가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차주별 DSR, 지금은 스트레스 DSR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많이 잘 갚아왔다면 대출 한도가 동액 대환일 필요는 없으니까 금리를 보고 움직이셔도 되는데, 보통은 그때 당시에 거치식으로 이자만 상환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출 한도가 모자라서 대환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내가 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리만 보지 마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도 잘 판별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금융기관에 가셔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우리 대표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여러분들 덕분에 베스트셀러 이제 저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시장이 뜨겁고 제 책에 많은 호응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과 그리고 자본금에 국한되지 않고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의 수직 상승의 도구로 잘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같은 자본금, 같은 연봉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경기도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도의 C급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전세입자의 포지션으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셔서 상급지에 입성하시는 분들, 같은 조건인데도 그렇게 선택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봤고, 그런 선택의 차이가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대출력, 대출 활용 능력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출력뿐만이 아니라 입지력,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아파트에 실거주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겠다. 또는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학군 등등 여러 가지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변함이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잘 움직이셔서 좋은 매물을 만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 수요 억제책으로 쓰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우리의 자산을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실거주로 자산 마련, 자가 마련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별이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시장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대출 공부도 하시고 시장 상황을 보시는 게 좋고요. 임차 포지션에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대출이라는 힘을 어떻게 발휘를 하면 좋은지 현명한 은행 대출 활용 능력을 길러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자신의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 가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이 또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의 시선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강연옥 풀팩 대표님의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많은 분들 사랑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현명한 전략과 선택으로 내 자산의 규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키워드 부동산 스트레스 DSR 3단계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연옥 풀팩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